안녕하세요. 우형달입니다. 왜 뜬금없이 유튜브 제작이냐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경매를 좀 더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서 저한테 좀 올려달라는 그 요청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SNS에 이렇게 친숙하지도 않고 또 이런 카메라 이런 걸 보면 또 울렁증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굳이 나까지 이 유튜브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뭐 유튜브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저까지 정신사납게 할 일이 있을까 생각해서 그동안 많이 자제를 해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중국어를 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또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중국어를 외국어를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그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주 무료로. 그래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나도 우리 그 경매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좀 더 편안하게 그 제 강좌를 좀 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1998년 IMF 때부터 경매를 시작해서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받은 과분한 사랑으로 뭐 부동산 대학원 석사도 갖고 박사학위도 취득했고 또 책도 한 60여 권 썼습니다. 경매 관련. 아마 오늘 이 동영상은 그 제가 그동안 써온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한 거의 10여 권을 읽는 효과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강좌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강좌는 이 동영상은 경매를 뭐 이제 막 시작한 분들에서부터 나 경매 좀 해봤다. 뭐 오 박사처럼 한 경매판에 20년 이상 있는 고수들은 어떤 식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경매 물건을 내 것으로 낙찰을 받는가 하는 그런 경매 전반에 대한 것들을 좀 진솔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경매를 199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처음 낙찰을 받아본 게 1996년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그 조그만 단독주택을 낙찰 받아본 뒤로 지금 2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IMF도 경매 시장에서 경험해 봤고 2008년 리먼 사태 났을 때도 경매판에 있어봤고, 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피하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경매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잠깐 그럼 이걸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제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 교재를, 요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영상 강좌를 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책도 있다 그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경매하시는 분들은 뭐 위험한 경매라든지 배당표 책이라든지 또 부동산 권리 분석에 관한 책들은, 제가 쓴 책들은 아마 한 서너 권씩을 읽어보셨다는 분들이 꽤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전체 이 강좌의 전체 유튜브 강좌 강의를 보면 지금 여기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1강에서부터 총 37강까지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을 보면 뭐 유튜브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면서 해서 이제 이 강좌를 시작하는 저의 이제 각오라든지 준비, 그 다음에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해서 성공하신 분들, 그 다음에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경매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경매하다 보면 이제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한두 건 해보신 분, 한 3, 4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한 10여 년 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저희처럼 한 20여 년 이 판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특징이 어떤가, 그분들은 어떻게 경매 물건을 선정하고
낙찰을 받는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매를 짧은 시간에 내 것으로,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라든지 이론을 짧은 시간으로 내 것으로 하는 방법은 한 5강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별로 단독 투자하는 방법, 공동 투자하는 방법, 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경매 고수들한테 이제 묻어가는 방법을 등으로 이제 어떻게 경매를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강좌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마 7강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썩은 사과 골라담기다라는 주제로 7강을 잡아보았는데요. 아마 나중에 실제 들어보시면 아 맞네 라고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매 물건의 노하우 10가지, 그 다음에 경매가 황금 열쇠가 될 수밖에 없는 부동산 경매 구조,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가. 그러니까 경매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강의를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지금 경매를 시작해도, 경매 공부를 시작하고 경매판에 뛰어들어도 늦지 않았는가 하는 걸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게 왜 그 경매가 지금 시작해도 충분한가를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강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한 건을 낙찰받아서 소유권 취득까지, 그리고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명도에서 임대하는 데까지 전체 한 사이클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매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또 제 이메일로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매 응찰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하나의 그 경매 응찰 가격을 정하는 팁이라고 할까요? 솔루션을 드리는 방법을 한 12강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 물건에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채무자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경매 물건이 세대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낙찰을 받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경매 물건을 둘러싸고 그 물건에 직접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입장에 얽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강에는 이제 성공적인 경매 투자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5강에서는 상가 물건에 관심 있는 경매 초보자들에 대해서 상가 물건을 낙찰받는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상가 오피스 물건에 집중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실제 사례에서 이제 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7년부터 17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강변 터미널 옆에 있는 구이동 그 강변 테크노마트를 집중적으로 한 9개 층을 전층 중에서 한 9개 층을 통째로 낙찰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제 노리고 들어가서 낙찰받았고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고 현재 수익률은 어떻고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그 상가 투자에 하나의 팁을 좀 드리는 아주 좋은 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투자자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큰 돈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의 특히 경매 투자하는 사람들의 병이라고 할까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은 많이 가져 있는데 현금이 별로 없어요. 저 예만 들어도 일단 입찰 보증금 정도만 생기면 나머지 90%에 대한 대책은 별로 사실은 고민 안 하고 일단 입찰부터 받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잔금이 없어가지고 그 입찰 보증금을 못 내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 경락장 융자라든지 또 이렇게 공동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수익률 높은 물건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강부터는 경매를 좀 하셨다는 분들, 이제 중급 이상의 사람들한테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목이 17강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하자 있는 썩은 사과론, 소위 말해서 이제 특수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매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매는 이제 특수 물건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놈을 잘만 요리하면 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단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 이제 제매각 물건이라든지, 제매각 물건이라는 것은 이제 전 낙찰자 입찰보증금 날려놓은 이제 그래서 입찰보증금이 응찰할 때 20%인 제매각 물건이잖아요. 제매각 물건이라든지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물건, 그 다음에 유치권 있는 물건, 그 다음에 입찰해서는 안 되는 뭐 학교재단이라든지 종교재단의 물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들어보시면요. 아마 시중에 다른 경매 강좌에서는 듣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몰라서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읽어보지 못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지 못했다는 건 이제 판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20여 년 동안 있으면서 경험하고 책 쓰고 하면서 얻은 그런 경험들은 절대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17강에서부터 21강까지는 그래도 응찰하셔도 되는 물건이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22강 물건부터는 응찰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보면 그 등기부상 권리하자 이 물건은 응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저희가 이제 그 강변 테크노마트 지하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공유지분 사무실을 하나 열었습니다. 뭐 굉장히 나름대로 포부가 큰,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이한 부동산 투자 사업인데요. 지분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 지분에서 최고수인 그 최성남 선생님이 잘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지분이 궁금하시면 뭐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소방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공소방이라는 건 이제 공유 지분을 함께 이제 공소방입니다. 사이트 이름. 그래서 공소방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쳐보시면,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그 접속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분에 관계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강에서부터 27강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한 중급 수준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뿅아리들하고는 다른 이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한 이제 안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4강은 이제 토지 별도 등기 있는 것, 그 다음에 25강은 추가 인수되는 권리, 소위 말해서 요 놈이 그 깡통 경매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26강이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27강이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경매를 공부하는데, 경매를 또 투자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그 강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8강은 경매 물건하고 공매 물건이 이제 서로 경합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경매정보 사이트에 가서 보면 경매가 진행되는데 또 따로 공매 사건 번호가 또 딸려 있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이렇게 물건 하나에 경매 물건하고 공매 물건이 이렇게 겹쳤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29강은 이제 명의자가 좀 참 중요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극히 좋지 않는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경락장 융자 받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용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해서 수익을 낼 때도 그렇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경비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세금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할 것인가, 법인 명의로 할 것인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 응찰을 할 때는 개인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그 물건을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절대 되지 않으니까요. 응찰할 때 명의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정해서 응찰하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이제 아마 29강에서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30강에서부터 34강까지는 이제 실제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종잣돈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이제 낙찰받을 수 있는가. 그럼 또 만약에 소액이면 소액, 또 비교적 중간급이면 중간급, 조금 거액이면 거액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그 소유권 취득을 어떤 물건을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가 좀 살펴볼 생각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30강에서는 종잣돈이 1억에서 3천만 원 정도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31강은 5천에서 1억 정도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경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그 종잣돈을 그 분포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인 것 같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매매로라면 종잣돈이 1억에서 5천에서 1억 원 정도라면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이 그렇게 매매로라면 살 수 있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경매로는 괜찮다. 낙찰받을 물건이 꽤 두껍다. 그 다음에 32강에는 1억 원에서 3억 정도가 있을 때 투자 경매 가능법, 그 다음에 5억 원 정도일 때, 10억 원 정도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강에는 자금 조달하는 방법하고 경락자금 융자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36강은 공동 투자를 했을 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예를 먹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긴 좀 하지만, 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굉장히 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는 영찰하기 전에 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아무 문제 없게 다 이제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큰 문제는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동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제법에 이제 위반이 될 수 있다든지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응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시들해졌지만 한때는 유행했던 이제 그 NPL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선생님들 좀 보시기 편안하게 좀 올려놓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동영상을 왜 제작을 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 1994년에 이제 그 신용금고에 지금으로 치면 저축은행인데 그 당시 신용금고에 취직을 했다가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이제 1997년 말에 IMF 봤을 때 아시잖아요. 이제 그때 뭐 후순위은행 부도나고 막 그랬던 시절에 제가 다니던 신용금고도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공부를 했고 경매 투자를 했으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어서 아직도 이제 이렇게 경매 시장에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있고 지금도 이제 현재 투자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어쨌든 아마도 지금 경매 공부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이런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경매 그러면 제가 그 경매 공부를 시작했을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많이 달라진 게 경매 시장을 바라보는 그 인식이 투자자들의 인식이 이제 많이 변했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시장에 들어온 그 연령대를 보면 굉장히 경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젊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벌써 제가 경매를 시작할 때가 30대였는데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경매를 시작하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굉장히 부럽고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참 잘하신다. 아시잖아요. 저도 한때는 뭐 좋은 직장 다녔고 그다음에 내가 실수만 하면 잘만 하면 그래도 회사가 날 쫓아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 해도 나이가 금방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시간만 지나면 뭐 금방 뭐 우리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줘라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들만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만 둘을 키우고 있는데 큰 놈은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요. 둘째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도 우리 큰 놈 키울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공부 열심히,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학교 공부입니다.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적어도 그 놈이 뭐 자기가 잘못하지만 않으면 정년 때까지 보통 한 60에서 65세까지는
평범한 월급쟁이로 사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큰 놈은 죽어라 공부를 하라고 시켰어요. 심지어 때리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 바람에 우리 둘째는 그런 피해는 안 입었어요. 지금은 어쩌냐면 그냥 적당히 공부해라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 좀 마음 따뜻한 사람, 너보다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 것을 안 빼앗아 먹을 수 있는, 그다음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커다고 이제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저는 이제 참고로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제 친구들이 지금 좀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친구는 한 명이 없어요. 물론 뭐 어디 공장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는 있는지 모르고 또 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저랑 같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보통 은행, 그 다음에 좀 큰 대기업에 들어갔던 월급쟁이 친구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풍조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젊은 분들, 20대, 30대 분들한테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하더라도 요즘에 뭐 주 5일 근무하고 52시간 근무하는 바람에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낼 실수 많잖아요. 그럴 때 정말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되세요. 그게 뭐 꼭 부동산 경매만 아니더라도 꼭 자기 개발을 하셔서 분명 어떤 그 상황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을 빨리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부럽다는 말을 썼는데요. 뭐가 부럽냐면 그런 그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다른 그다음에 뭐 경매 강좌라든지 부동산 관련 강좌를 가서 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 심지어 우리 그 제가 운영하는 주말반에는 대학 다니던 친구도 몇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럽고 잘한다 라고 이제 그 칭찬을 하고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도 가능하면 좀 젊은 분들,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뭐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또 그 시간적으로도 쉽지 않은 분들한테 20년 이상 경매판에서 살아온 사람이 줄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한번 아끼지 말고 줘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체 몇 강인가요? 37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은 37강인데 이거 뭐 제가 만드는 강좌니까 강의하다가 그 동영상을 찍어보다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강좌를 몇 곡지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경매 지식, 투자 전략을 우리 그 유튜브를 보는 분들한테 아낌없이 전달해 드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이제 37강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 강좌는 대체로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의 길이로 제작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기본 교재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썼다는 책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그 저거를 해서 강의 교재 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경매 일반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대충 죄송합니다. 대충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지만 권리 분석이라든지 배당표 작성 같은 것들은 좀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은 또 따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셔서 빌려서라도 또 따로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그런 수고를 좀 해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노후에 그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한 강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강좌는 이 강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본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본격적인 강좌는 1강, 2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